국회 입법데이트 이익선입니다. 요즘에 육아에 관심을 두고 정성을 기울이는 아빠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제도는 이 부모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런 제도인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고요. 또 하나의 내용으로 이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안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셨는데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요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한 1.3명 정도면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정말 유지가 될까 정도로 네.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조금 저출산에 도움이 되고자 그 육아휴직 급여를 주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현재 받고 있는 그 급여 수준이 최저 생계비만 못하고 네.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는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네.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낳는 것을 조금은 꺼려하고 현실적으로 또 키우는 데 있어서도 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이 보험법. 고용보험법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현행 그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네. 모릅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실태를 알려주십시오. 우선 그 육아휴직 동안 받는 것을 육아휴직 급여라고 하는데요. 네네. 현행은 그 대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서 1년 이내에 그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네.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현행은 통상임금의 40% 정도인데요. 네네. 이 정도면 평균 육아급여 작년치를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받는 금액이 96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월 96만 7천 원이면 네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최저 생계비가 102인 기준으로 했을 때 105만 원이에요. 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보다 좀 많겠죠. 그렇죠. 한 130만 원 정도 네네. 되는데 평균이 96만 원이면 사실은 최저 생계조차도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외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 좀 사각 맹점이 되고요. 심지어는 사실은 명목상 소득은 한 430만 원 정도로 평균인데 그거의 네. 25%이니 사실은 제도는 있어도 이것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통상임금의 40%이다 보니까 네. 직업에 따라서 또 이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문제가 달리네요.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광업업 하는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수령액이 한 67만 원이고요. 네. 금융보험 쪽은 조금 통상임금이 높으니까 한 130만 원 정도가 넘고요. 네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이 또한 직업 간의 네. 균형의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육아휴직 관련해서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가 또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빠의 달이라고 하니까 이게 원래 이제 아빠들한테만 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네네. 그 제도의 핵심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2번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엄마가 한 번 하고 그렇겠죠? 아빠가 한 번 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순서가 바뀌어서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하고 어쨌든 같은 자녀의 2번째 할 경우에는 네네.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40%가 아니고 100%를 줍니다.
네. 1개월 동안. 아, 1개월 동안. 그리고 2개월 때부터는 역시 같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 휴직 급여를 주는 제도인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유인하려고 이름도 아빠의 달이라고 했는데 네. 아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의 첫 달만 100% 주고 두 번째 달부터 40% 주니 어느 아빠가 휴직하는 거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유인책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새롭게 손을 보신 핵심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이걸 좀 전체적인 취지는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우선 첫 번째는 월 통상임금을 40%에서 10% 올려서 50% 지급한다. 네. 두 번째는 상한액, 하한액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하한액이 50만 원이고 상한액이 100만 원인데 이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 최저생계비인 기준 네네. 2인, 네네. 2인이 하한으로 정하고 상한을 4인으로 정하는 법입니다. 그럼 그래서 105만 원이 하한이 될 때고요. 그렇습니다. 상한은 이제 한 130만 원 이상, 그 정도 되는. 그래서 조금은 현실적인 최저 생활비가 될 수 있을 만큼으로 하자. 세 번째로는 아빠의 달 제도를 현재는 시행령에 있는데요. 네. 이거를 조금 모법에 넣어서 이 제도를 조금 더 향후 개정안을 통해서 현실화. 그러니까 아빠의 진짜 말 그대로 아빠들도 많이 네네.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비용이 제 법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상한액, 하한액 모두가 한 55만 원에서 66만 원 정도 네.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 때문에 육아를 뭐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네네.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육아 휴직을 낼 수 있는 좀 나름 출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육아 휴직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께서도 또 안을 내셔서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박광원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던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국회 통과 전망을 밝게 보십니까? 맨날 저출산 걱정은 많이 하시는데 실효성이 있는 법안들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네. 모두가 국가적인 의제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 예. 그리고 실질적 제도를 하자라고 해서 동료 의원님 박광훈 의원님 4월에 발의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7월에 발의를 했는데 예. 지난달 16일 날 예. 환노위에서 소속 상임위 환노위에서 법안 소위로 이제 회부는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논의 과정인데 네. 다만 전망은 그 환노위 검토 보고서에 보면 어쨌든 육아휴직자가 안정적으로 자녀 육성을 해서는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검토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조금 더 살펴주신다면 네. 이 자체가 찬반 여야 뭐 논쟁이 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걸리는 그런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간 이 부분이 이번 19대 안에 처리되기를 희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급여를 주기 시작한 게 2001년도에 맨 처음 정액으로 2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1년도에 통상임금의 40%로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4, 5년 지났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육아휴직급여처럼 이 노동현안이라는 거는 저출산이나 고령화란 단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출산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의원님 개인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워낙 지금 국가적 의제여서 네.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지만 저는 단순하게 보면 네. 아이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죠. 그러면 네. 결혼을 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한 네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일단 일자리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고용 불안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계속 미루죠. 미루는 이 문제를 한 축에서 그건 일자리하고 연동되고요. 결혼을 네. 해야 되는. 두 번째로는 결혼한 분들도 아이 낳는 것을 지금 한 명 내지 주저주저하시죠. 주저하고 예. 정말 2명 이상 낳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결혼하고 아이들을 그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네. 말로만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결혼하는 조건을 만들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간단한 건데 저도 정치인이지만 매번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법안이 상정됐을 때는 좀 속도가 네. 그리고 또 미봉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군요. 진짜 아이를 낳아만 주면 이 나라가 키워주마, 이 사회가 키워주마 이런 분위기가 지금 네. 얼른 조성이 돼야 될 텐데 좀 희망적인 결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굉장히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인데요. 네. 개정안을 왜 제안하게 되셨습니까? 현행법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도서관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요. 네. 지방 사립 작은 도서관의 경우 사실은 자력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공립과 사립 운영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전국에 현재 작년 조사를 보면 5,673개 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 공립이 한 1,300개 네. 그리고 사립이 한 3,900인데 특히 사립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이 미비하다.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는 그야말로 이 작은 도서관이 마을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단순하게 책을 빌리고 뭐 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을 네네. 만들자는 것이 이 작은 도서관 진흥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네. 일부 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작은 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주요 골자는 어떤 것인가요? 주 내용은 사실은 제일 큰 거는 일단 읍면동에 새로 신설되는 네. 도서관에 대해서 우선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새로 만드는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우선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능에 있던 사서 전문 인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서들을 순회 사서할 수 있는 법적 좀 근거를 네. 만들어주고요. 세 번째는 서로 갖고 있는 정보, 국회 도서관도 여러 정보를 네트워크하는데 이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해서 뭐 서로 도서도 교환해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시골 도서관에 몇 차례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용하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먼 게 문제다.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농민, 서민층 에너지 복지 문제에 공을 들여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민 에너지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또 상임위 현안, 지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요. 네, 예,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3년 반 활동을 하면서 나름 보람 있게 했던 부분이 우리 농어촌 지역 서민 에너지 복지 차원의 그 액화 석유가스법이라고 해서요. 여러 군데 상도 받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 농촌 지역은 소득이 적은데 도시 지역보다 그런데 도시 지역은 도시가스를 쓰고요. 네. 농촌 지역은 뭐 석유나 기타 연료를 써서 훨씬 그렇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네네. LP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LPG를
배관망을 통해서 도시가스처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 연료 감소도 연료비도 한 30% 정도 적게 들어가고, 이 법을 발의를 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대고 본인은 한 10% 정도 부담을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사업에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츰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전기요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그 전국의 농촌 지역에 그 미국 종합처리장이라고 해서 RPC라고 하는데요. 그 전기요금이 건조하고 보관하는 것까지는 농업용인데, 요 벼를 이렇게 도종하는 벼를 하는 것은 산업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용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전국의 300만 농민 중에 30만 명이 청원 서명을 해서 그러셨군요. 지금 제가 대표 청원을 했고, 여야정 FTA 후속 조치에 의제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한 121억 정도 1년에 이것이 농업용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 갑니다만은, 또 향후 주력하고자 하는 현안, 지역 현안, 또 입법 계획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무래도 천안 지역이기 때문에 저 수도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도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가정에서 좀 지역 소비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좋은 기업 유치에 주력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천안이 사통팔달인데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SOC, 근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도라든지 최근에 제2 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 간 도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